I'm not so perfect, baby, are you worth it? I'm ready, I'm ready, I'm not. 징병제 폐지 28년 만에 프랑스가 자발적인 군복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대한 안보 정책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독일군이 유럽 최강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북유럽 덴마크가 러시아 위협이 커지는 데 대한 대비 조치로 이달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고 스웨덴, 핀란드처럼 러시아와 가까운 북유럽 나라들은 이미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독일, 프랑스, 크로아티아 같은 유럽 일부 국가들도 앞다퉈 이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Um unsere Verteidigungsfähigkeit zu steigern, braucht die Bundeswehr jetzt mehr Soldatinnen und Soldaten. 현재 우리의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경학 시대에서 벗어나 지정학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외적으로 전쟁의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전면전을 대비한 국가 재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과정일까요?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안보법을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나라들의 국가안보법 개정안은 3차 대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징조와 그 시기 또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어떤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게 될지에 대해 그 어떤 미래학자도 우리에게 시원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고 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성서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흥미가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여러 상징들과 종교적 도상 그리고 과거의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역사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먼저 바빌론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바빌론 시대 벨사살 왕이 집권하던 원년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꿈속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은 이렇습니다. 바다에서 4마리의 큰 짐승이 올라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철 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입니다. 이 환상 속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국가들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 사람의 마음을 받고 날개가 뽑힌 채 땅에 들려서 있는 사자 같은 짐승은 영국을 의미하고 입 사이에 갈비뼈 3개를 물고 있는 곰은 러시아를 의미하며 3가지 피부색을 상징하는 표범은 다민족 국가인 미국을 의미하고 철이빨과 10뿔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은 앞으로 도래할 세계 정부를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징적 해석 방식은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수많은 제국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정체성을 짐승의 형상으로 표현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다민족 국가인 미국을 표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사자를 영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눈뜬 장님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표범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범은 야행성이라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밤이 되면 보호색으로 인해 그 무늬가 어둠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고대인들은 표범을 밤의 힘, 보이지 않는 세계, 저승과 영계,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를 넘나드는 존재로 인식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표범은 제사장이나 사제를 상징하는 종교적 통치자의 표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표범은 혼돈 속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표범의 무늬는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혼돈 속에 질서 있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혼돈 속에 질서 있는 세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표범을 상징으로 사용해왔던 문명과 집단들을 살펴보면 히타이트 문명, 시니타이트 계열 국가들, 아시리아 제국, 켈트계 이주민으로 구성된 갈라디아인, 이란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고대 엘람과 메디아, 그리고 그리스, 트라키아, 소아시아 종교권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소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속해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숭배되던 신은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우리는 디오니소스를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밤의 신으로 이해되었으며 엑스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타시라는 뜻은 자아 붕괴를 의미하며 명상이나 DMT 약물로 유체 이탈을 할 때 나타나는 자아 붕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디오니소스는 아폴론적 질서에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의 신 춤추는 시바 나타라자 같이 파괴와 생명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디오니소스는 신성한 야수로 불리는 표범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 신으로 인식되었고 고대 신화 속에서 표범과 함께 등장하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현대 문화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등장해 왔으며 디오니소스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프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푸른색의 보디 페인팅을 한 디오니소스로 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표범을 상징으로 사용하던 대표적인 문명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성장한 히타이트 문명입니다. 표범을 상징으로 사용하던 문명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아나톨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히타이트 문명의 고대 지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메섹과 투발이라는 지역명이 나타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 역시 마케네인을 켈트족 이민자로 구성된 갈라디아인으로 지칭하며 이 지역을 투발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고대 문헌들은 아나톨리아 지역을 고대 투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범을 상징으로 사용해온 메섹과 투발은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두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메섹과 투발이라는 지명이 러시아의 지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지역을 러시아로 동일시해온 해석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메섹과 투발처럼 비슷한 지역명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러시아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역사적 문헌들은 표범을 상징으로 사용한 국가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떤 국가들에 의해 발발하게 될지는 잠시 미뤄두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게 될 징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당시 유대 땅에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운 민족은 메데와 페르시아였습니다. 키루스의 명령에 의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 반복성이 미래에도 반드시 비슷한 양상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으며 완전한 주권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약 1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예언적 성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현 시대에도 메데와 페르시아처럼 성전 건축을 돕는 두 나라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듯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 재건을 염원하는 두 나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2016년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는 이 두 나라의 정상에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지지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성전 건축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또한 성전 건축을 지지하는 의외의 인물로 언급됩니다. 실제로 2016년 푸틴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두 정상 모두 성전 재건을 지지해달라는 서한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제적 외교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외교 문제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권국으로 인정한 몇몇 중동 국가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측해 볼 수 있는 점은
모든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주권국으로 인정하게 될 때 이스라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 이후 제3성전이 건축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두 정상은 성전 건축을 지지해달라는 공식 서한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제3차 세계대전이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시 바빌론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빌론은 신바빌론 제국으로 느부갓네살 2세로부터 시작되어 벨사살 왕과 함께 그 시대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느부갓네살 2세 이후 바빌론에는 5명의 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들이 언급되지 않고 곧바로 벨사살 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명칭이 파라오와 같이 특정 인물이 아닌 왕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게 됩니다. 주류 역사학이 제시하는 관점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성경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보나이두스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느보나이두스가 종교 및 정책 문제로 민심을 잃고 먼 지역으로 유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소처럼 풀을 먹으며 행동했고 그 결과 사람들에 의해 왕국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벨사살은 느보나이두스를 대신해 바빌론을 통치하는 제2치리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왕이 정신적 문제로 인해 통치에서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벨사살은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 느부갓네살이라는 공식 왕의 호칭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에서는 벨사살을 정식 왕이 아닌 대리 치리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해석해준다면 제3치리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이미 자신이 두 번째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가 줄 수 있는 최고 자리는 세 번째 통치자의 지위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후 관계는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받은 기간은 7년이었으며 이 7년이 지난 후에야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7년이라는 기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난스러운 시기를 암시하는 미래의 묵시적 기간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이후 벨사살 원년의 다니엘은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앞에서 언급했던 큰 짐승 넷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밤의 환상입니다. 여기서 벨사살 원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평화 협정 이후 짐승의 세상이 도래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벨사살이 대리 통치자로 임명된 이후 1년 안에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국가들 가운데 두 짐승이 먼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배고픈 짐승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갈비뼈 3개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곰은 다니엘 당시의 메데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며 새 갈비뼈를 물고 있다는 것은 메데페르시아가 바빌론, 리디아, 이집트 제국을 정복하며 성장해온 포식자 제국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메데페르시아는 실제로 새 제국을 정복하며 세력을 확장해온 제국이었습니다. 곰의 특징 중 하나는 먹이를 먹고 나서 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복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한 영토를 유지하며 제국을 확장해 나가는 성격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을 미래에 반복될 예언적 의미로 해석할 경우 곰의 나라는 러시아로 연결됩니다. 러시아 역시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 제국을 확장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차르국은 카잔 칸국과 시베리아 칸국과의 전쟁을 통해 거대한 영토를 확보하였고 1795년 폴란드 분할 지배를 통해 서구 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러시아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새 갈비뼈는 소련이 형성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겪게 될 세 차례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확장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로 상징되는 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곰이 새 갈비뼈를 물고 있으면서 한 발로 땅을 짚고 있는 모습이 사냥을 멈추고 잠시 쉬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기 이전 아직 전면적인 전쟁에 돌입하지 않은 러시아의 상태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벨사살 원년이라는 표현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시점을 암시하는 구절이며 이 시점에 이르기 전까지 곰은 먹이 활동을 멈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벨사살 원년은 이스라엘 평화협정 이후 약 1년간 세상이 전쟁이 없는 거짓 평화의 시기에 들어가게 됨을 암시하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벨사살 원년에 곰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와 유사한 시점에 우리는 계시록에서 음녀에게 전쟁의 권세가 주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붉은 말 위에 앉은 음녀는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받았으며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고 음녀에게 큰 칼이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색은 폭력과 파괴, 그리고 죄의 사람과의 연관성을 상징합니다. 붉은 말, 주홍빛 짐승, 붉은 용은 서로 다른 존재로 등장하지만 모두 파괴적인 성격을 공유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음녀는 종교적 창녀, 즉 종교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됩니다. 이 종교적 권세가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은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거나 음녀가 다스리는 7나라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가 앉아있는 7나라는 사자로 상징되는 나라들일까요? 천주교 상징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2세기경 성 마르코의 사자가 천주교와 국가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징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사용되었고 이후 이집트, 크로아티아, 그리스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4세기 이후에는 날개 없는 사자가 등장하여 개인의 덕행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되며 성 히에로니무스의 사자로 불리게 되었고 서유럽, 중부유럽, 동유럽의 가톨릭 문화권 전반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세기 이후 히에로니무스의 사자는 두 발로 직립보행하는 사자의 모습으로 변화하며 왕권과 통치를 상징하는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니엘서 7장 4절은 천주교 상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 구조로 읽힐 수 있으며 계시록에서는 천주교 문화권에 속한 유럽 국가들이 음녀의 명령을 받아 러시아와 대적하게 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음녀에 속한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해온 엘리트 금융 질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해온 국가입니다. 소련이 붕괴되었을 당시 친엘리트 노선이었던 옐친 정권은 러시아의 국영 자산을 급속히 민영화하고 서방식 금융, 자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의 처방을 수용하며 달러 의존 구조로 편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올리가르히라 불리는 신흥재벌이 등장했으며 에너지와 자원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푸틴 집권 이후 이러한 정책들은 무력화됩니다. 첫째, 정치에 개입해 재벌로 성장한 세력을 제거하고 자원기업을 다시 국가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재벌의 존재는 허용하되 국가의 통제권 안에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IMF 차관 의존에서 벗어나 외환 보유고를 확대하고 재정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며 러시아 중앙은행의 독자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서방 금융자본이 러시아 내부를 직접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둘째, 에너지와 자원을 국유화함으로써 국가 전략 자산을 재정의하고 에너지를 외교 안보 수단으로 활용해 국가의 힘을 금융이 아닌 실물 자원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셋째, 나토의 동진에 반대하고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이른바 컬러 혁명에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주권 없는 세계화를 거부하는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넷째, 러시아 정교회의 부활과 함께 가족과 국가 전통을 강조하고 서구식 자유주의 가치를 비판함으로써 문화, 종교, 정체성을 회복했고 이를 서방 사회의 보편적 가치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는 개입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러시아는 서방 금융자본 중심의 글로벌 아젠다와 분리된 노선을 선택한 국가이며 글로벌 엘리트 그룹과 충돌하는 길을 택한 국가로 해석됩니다.
러시아가 친엘리트 노선이 아닌 반엘리트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정부 구축을 추구하는 세력에게 가장 큰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을 대표하는 종교는 동방 정교회로 중앙 집권적 교황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러시아와 푸틴이 지속적으로 악마화되어 온 배경으로 제시됩니다.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살 시도를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6차례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에 이른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가 아직 단일 정부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러시아의 저항에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이 관점에서 제3차 세계대전은 러시아와 음녀가 앉은 서방 세력 간의 전쟁으로 이해됩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과 징조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 징조는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며 그 이후 1년 이내에 전쟁이 발생한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국의 나토 탈퇴 역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의 전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벨사살 집권 3년의 시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전쟁은 수량과 수렴소의 싸움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벨사살 집권 후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의 사건을 다루며 러시아와 음녀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뒤 약 2년이 흐른 후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함을 시사합니다. 수량과 수렴소의 상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뿔을 가진 수량은 이 시기에 동서남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고대 시대에서 메데, 페르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짐승은 곰이었고 종교적 상징으로는 수량이 사용되었습니다. 수량의 머리 위에 돋아있는 두 개의 뿔은 두 명의 통치자가 하나의 제국을 다스리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중앙에 도드라진 하나의 뿔을 가진 수염소는 그리스를 상징하며 그 중앙의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이 상징들은 과거 역사가 미래에도 반복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상징들입니다. 우리는 수량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수렴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렴소를 상징으로 직접 사용한 제국은 역사적으로 프랑스와 그리스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렴소라는 상징을 쓰는 국가가 아니라 수렴소의 성질을 지닌 제국을 찾아야 합니다. 수렴소로 대표되는 그리스 제국의 성격은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폴리스라 불리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권력은 신에게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합의에서 발생하며 정치는 제사나 계시가 아니라 토론, 설득,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리스 시대를 풍미하던 짐승 중 염소로 분류되는 존재는 사티로스입니다. 사티로스는 반인반수의 염소로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경계의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디오니소스가 염소의 육체 속으로 들어가 활동하는 존재가 바로 사티로스라는 점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올림포스 신권의 질서에 대항하는 상징이었으며 그의 축제는 억압의 해제, 노예와 여성의 해방, 이방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디오니소스 사상은 로고스, 철학, 합리성, 신화조차 개인 사유화의 도구로 받아들이며 신에게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의미를 만든다는 사회적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올림포스의 정통 혈통이 아닌 트라키아와 소아시아에서 유입된 신으로 사티로스와 마찬가지로 경계에 서 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적그리스도 또한 육체는 인간이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영은 사탄의 영이라는 점에서 역시 경계에 선 존재로 해석됩니다. 이 모든 수렴소의 상징들은 현재 미국이라는 국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의 사고방식은 수천 년이 지난 뒤 미국의 건국 논리와 거의 그대로 겹칩니다. 미국 헌법의 출발점은 신이 왕에게 권력을 주었다가 아니라 인민이 권력을 위임한다는 전제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권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스인들은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경계했고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을 반복적으로 실험하며 권력은 고정되면 타락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역시 처음부터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하여
어느 한 주체도 완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정치는 단순한 통치 기술이 아니라 자유, 권리, 책임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제도화하는 장치라는 점입니다. 미국 정치 역시 정의, 권리, 자유를 도덕적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그리스적 사고를 근대적 헌법과 제도로 구현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국가 시스템은 여러 나라가 연합한 폴리스 형태로 시작되어 중앙 집권화된 정치 체제로 발전하였으며 그리스의 정치 철학을 국가 단위로 확장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수렴소는 땅에 발이 닿지 않은 채 서쪽에서 이동해 온 제국으로 묘사됩니다. 미국 역시 서쪽에서 이동해 온 나라입니다. 미국의 초기 이주민들은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출신으로 구성된 다민족 집단이었으며 서쪽에서 이동해온 다민족 국가입니다. 미국의 성격은 그리스의 성격과 크게 겹칩니다. 왕권, 귀족, 국교 질서에서 탈출한 반군 주제, 반제국, 반전통 국가이며 자유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공동체 규율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헌법, 법치,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신앙 또한 제도보다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신정국가가 아닌 개인이 운명을 개척하는 개척론을 내세웁니다. 사티로스는 인종과 문화를 혼합하고 순혈과 순수혈통을 거부하는 성격을 지니며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수렴소는 스스로 산을 오른 존재로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정상에 도달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수렴소는 물리적으로 땅을 밟지 않고 지배하는 초월적 거대 제국을 의미합니다. 미국 또한 땅을 직접 점령하지 않고 금융을 장악하며 초강대한 군사 기술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 해석됩니다. 눈 사이의 큰 뿔은 중앙 집중을 의미하고 수량을 짓밟는 행위는 기존의 종교와 왕권 질서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은 수량으로 상징되는 왕권과 종교 질서를 붕괴시켜 왔습니다. 또한 미국은 염소로 상징되는 바포메트 종교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염소 제국으로 해석되는 미국은 동서남북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수량을 제압하기 위해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메데 페르시아는 종교적으로 수량의 상징을 계승했던 민족입니다. 미래에 나타나게 될 수량에 해당하는 국가를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수량은 소아시아 세계관에서 널리 사용되던 정치적 종교적 상징이었으며 왕권과 보호, 하늘의 승인, 군사적 힘, 신에게 선택받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수량의 핵심 의미는 신권에 의한 합법적인 지상 통치이며 수량은 제사당하는 약한 짐승이 아니라 제사를 집행하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수량이란 종교 지도자가 통치하는 종교로 하나된 제국이거나 종교적 성질을 가진 국가를 의미합니다. 히타이트 제국 또한 수량의 머리를 제단으로 사용하는 여러 부조들을 남겼습니다. 수량으로 대표되는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국가들은 대부분 수량을 종교적 상징과 결합해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제국의 외형적 상징은 표범이었고 그 내부를 움직이는 정치, 종교적 상징은 수량이었습니다. 수렴소가 수량의 연합국을 제압한 이후의 모습은 다니엘서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니엘서 10장은 이를 확증합니다.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할 시점은 메데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제3년입니다. 키루스는 즉위 원년에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린 인물로 이는 평화협정 이후 1년 안에 성전 건축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 헬라, 즉 오늘날 미국으로 해석되는 나라가 수장의 나라를 정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수렴소 정치 체제를 가진 뿔로 대표되는 알렉산더가 소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들어가 지배권을 획득한 이후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바람을 향해 나뉜다는 것은 4개의 나라로 분열된다는 의미이며 4개의 뿔이 올라온다는 것은 4명의 통치자가 등장함을 뜻합니다. 짐승의 뿔은 통치자를 상징하지만 도드라진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자라나는 모습은 통치자를 보좌하던 실세를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이 4개의 뿔은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권력자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소아시아의 연합국을 장악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제거되고 미국이 네 방향으로 갈라지며 네 명의 통치자가 등장한다는 구조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1장은 미국에게 점령된 이후 수장으로 상징되던 연합국 역시 미국에 의해 네 지역으로 나뉘고 미국에서 등장한 네 명의 통치자에 의해 직접 통치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뽑혀버릴 것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의 뿔은 소아시아 북방에 또 다른 하나의 뿔은 소아시아 남방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튀르키예는 과거 오스만 제국의 패전으로 인해 4개의 지역으로 쪼개져 관리될 뻔한 전적이 있던 지역입니다. 세부르 조약이라는 이름 아래 서부 아나톨리아에게 해는 그리스, 남부 아나톨리아, 지중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동부 아나톨리아는 쿠르드족과 미국, 영국에 의해 북부 아나톨리아 흑해는 완충지 역할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터키의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로잔 조약에 의해 세부르 조약 계획은 완전히 폐기됩니다. 이 같은 연합국의 논리는 민족 자결권을 명분으로 나누면 통치가 쉬워진다는 논리 아래 분리시키려 해왔습니다. 실제 오스만 제국은 터키인, 아르메니아인, 쿠르드인, 그리스계, 아랍계가 섞여 있는 다민족 제국이었습니다. 또한 터키는 세계 교통의 요충지로 연합국의 논리는 튀르키예를 한 나라가 독점하면 안 된다는 명분이 작동하였습니다. 세계대전에 숨어있는 의도 중 하나는 강한 대륙 제국의 재등장을 방지하고 러시아와 오스만과 같은 중앙집권 제국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붕괴와 구체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염소 체제로 묘사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의 확산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엘리트들의 발목을 잡는 제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양상 또한 중앙집중화된 독재체제의 파괴입니다. 또한 미국은 분리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라고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서 8장과 11장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소아시아와 미국이 동시에 4개의 지역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4개로 분열된 소아시아 연합국은 미국에 의해 뽑혀나가고 그로부터 갈라진 4지역이 다시 미국을 집어삼키는 구조로 전개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같은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8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염소와 숫양 간의 전쟁 끝에 등장하게 되는 짐승이 벨사살 3년 시기에 나타나는 머리가 4개이고 날개가 4개인 표범이라는 점입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서 살펴본 세 번째로 등장하는 표범의 모습과 일치하며 숫양으로 대표되는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올라오는 소아시아와 미국의 연합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머리는 분리되는 4개의 지역을 상징하고 4개의 날개는 독수리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미국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 정세 속에서 중동과 소아시아 지역에 군사를 파견하며 전쟁을 유발하거나 분쟁을 확대시켜 이 지역의 세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의 정치인들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정치 구호로 반복해 인용하고 있는 말은 서방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다시 쪼개려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4개로 갈라진 왕국 가운데 역사적으로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의 셀레우코스 왕국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통치자가 소아시아의 북방왕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멸망의 사람이 털을 잡고 활동하게 되는 북방 지역은 성경에서 사탄의 자리라 불리는 페르가몬 지역, 즉 제우스 제단이 있었던 곳을 가리킵니다. 제우스 신의 또 다른 명칭은 디오니소스이며 페르가몬은 오늘날 터키 땅으로 성경에서 사탄의 자리가 있던 곳으로 언급되는 위치입니다. 나치의 제단과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사용했던 연단 역시 페르가몬의 제우스 제단을 본떠 제작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까운 미래에 터키의 페르가몬 지역이 적그리스도 왕국의 수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소아시아를 무대로 미국 출신이자 시리아 계열 혼혈 유대인으로 해석되는 멸망의 아들이
북방의 한 나라에서 어떻게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미국에서 등장한 자신 외의 세 왕들과 권력 다툼을 벌인 끝에 소아시아 남방을 통치하는 치리자에 의해 사망하게 되며 이후 다시 부활하여 세계 정부를 구축하게 됩니다. 짐승의 상징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화 조약 이후 사자와 같은 짐승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평화 조약 이후 1년 안에 곰과 같은 짐승이 등장하며 평화 조약 이후 3년 안에 표범과 같은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 조약 이후 3년 반이 흐른 뒤 철 이빨로 상징되는 세계 정부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다음과 같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으나 날개가 뽑힌 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으며 한쪽으로 몸을 일으켜 세운 채 입에 새 갈비뼈를 물고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지녔으며 통치권을 받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무시무시하고 강력하며 큰 철 이빨과 10개의 뿔을 지닌 존재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이 네 번째 짐승이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은 세 짐승이 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해되며 수렴소로 상징되는 나라가 흡수되어 표범의 성질을 가진 나라로 변모하고 결국 곰으로 상징되는 러시아가 패배하여 세계 단일 정부로 흡수되는 모습을 포함합니다. 러시아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거나 푸틴의 암살로 인해 국력이 약화되어 서방 세력에 통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짐승은 소아시아와 중동, 미국이 결합된 표범의 성질의 러시아의 곰, 그리고 사자의 입을 가진 천주교 세력의 유럽 국가들이 연합된 형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정부로 묘사된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표범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제국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참람된 말을 하게 되는 거짓 선지자가 유럽의 음녀의 종교로부터 등장하게 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의 발이 곰의 발 같다고 언급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발은 행동과 실행력을 상징하며 뱀의 씨로 인식되는 스키니밥 또는 그레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러시아를 통해 알려졌다는 점 역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러시아를 통해 부각될 가능성 또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성서는 이들이 외계인이 아닌 뱀의 씨들이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뱀의 씨들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의 군사로 활동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의 왕국 때 뱀의 씨들이 등장하여 사람의 씨와 섞이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자의 날들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미래에 일어나게 될 사건을 암시하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은 인류 혈통을 말살하려는 유전자 변형 사건이 발생했던 시대였으며 다니엘서는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씨와 뱀의 씨는 서로 유전자 구조가 달라 결합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퍼지고 있는 로열 블러드라는 혈통설과 레필리언 그리고 인간 사이에 섞여 사는 네피림과 같은 정보들은 모두 역정보라는 점을 다니엘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추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수립한 후 3년이 지나 일어나는 제4차 세계대전을 살펴보면 그가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게 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에스겔서 39장은 이스라엘 평화조약 이후 마지막에 나타날 아마겟돈 전쟁을 다루며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인 곡을 언급합니다. 메섹과 투발은 소아시아를 의미하며 너를 북쪽 영역들에서 올라오게 하겠다는 선언은 북방 국가들을 이스라엘 땅의 아마겟돈 지역으로 진군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곡의 군대가 인구의 6분의 1만 남기고
2억의 군사를 이끌고 진군하는 장면을 근거로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살아남는 총 인구가 약 2억 4천만 명 수준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엘리트들이 과거 인구 감축 계획에서 인류의 목표 인구를 10억 명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가 10억 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경고를 지금까지 상징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자로 묘사되는 바빌론이라는 제국의 구조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바빌론이라는 제국은 6천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정확히 중간 지점에 활동하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지는 꿈의 환상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거대한 신상이 멸망하는 꿈이며 또 하나는 하늘까지 닿던 나무가 존재하던 세상의 멸망입니다. 이것은 타이폴로지적이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메타타입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로 루시퍼에게 자신의 왕국인 바빌론의 멸망을 3번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고대 바빌론 제국의 멸망은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큰 바빌론의 멸망은 거대한 신상이 부서지는 꿈을 통해 6천년 역사의 마지막 제국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늘까지 닿던 나무가 존재하던 짐승들의 세상에 속하는 바빌론은 어느 시점에 멸망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노아의 방주 이전의 세상은 바빌론 세상이 아닌 네피림들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암시하는 갭 이론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이 꿈은 아마도 인류 이전, 사탄이 타락하기 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퍼보리아의 블랙록은 하늘까지 닿던 나무가 잘려나가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이퍼보리아의 블랙록은 밑둥이 잘리기 전 하늘까지 닿던 나무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앞선 영상들에서 탄소 기반 나무가 아닌 실리카 기반 나무로 예측되는 화석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하늘까지 닿던 나무의 밑둥을 자르고 철과 놋쇠로 감은 채 들의 연한 풀 가운데에 있게 하라는 명령을 보게 됩니다. 실리카 나무의 조직을 철과 결합해 압전 효과를 발생시키면 실리카는 전기를 만들고 철은 그 전기에 반응해 자성을 띠게 되므로 전체적인 구조에서 자성을 띤 블랙록과 같은 자성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과연 하이퍼보리아의 블랙록은 하늘까지 닿던 나무의 그루터기일까요? 우리는 아직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머지않은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게 될 때 말입니다.